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리플 약식 판결, 일종의 중간 판결과 관련해서 SEC가 일종의 항소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판사가 항소 요청을 어디 해봐라. 왜 항소 요청을 하는지 나를 설득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SEC한테 항소 요청 해보라고 하니까 자, 미국 시간으로 18일 금요일까지 내라고 하니까 18일 금요일에 딱 낸 건데요. 자, 이게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건데 한 가지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SEC가 대체 왜 항소를 요청한다는 건지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제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1심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항소를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재판 도중에 중간 항소를 해야 된다는 건지 자, 그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SEC가 리플 XRP 약식 판결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SEC가 제출한 항소 요청서 이게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항소 요청 근거 서류인데요. SEC가 리플 소송 담당 판사, 자, 토렌스 판사한테 자, 지난번에 당신이 내린 약식 판결, 이 중간 판결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SEC 우리가 항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근거를 제시한 문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소 요청의 논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항소 요청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보면요. 네, 리플 소송 담당 판사 이 토레스 판사가 7월 13일 내놓은 약식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이 항소 요청서에 보면 두 가지 판결에 대해서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공식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토레스 판사가 이 당시 7월 13일에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판결했는데 그중 두 가지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2심 법원에 당장 항소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토레스 판사의 중간 판결, 약식 판결의 이 핵심 세 가지, 그게 뭔지 잠깐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토레스 판사가 내놓은 약식 판결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리플이 기관 투자자한테 XRP를 판매한 거는 투자계약, 즉 증권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 자, 이러면서 SEC의 손을 들어준 게 첫 번째고, 리플, 그리고 리플의 전현직 CEO들이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개미들한테 XRP를 판매한 거, 이건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리플 측 손을 들어준 게 두 번째고, 그리고 리플이 직원들한테 보상으로 XRP를 주고 또 XRP 관련 서비스를 만든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로 XRP를 지급한 거, 이거에 대해서 돈 받고 XRP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한 게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EC는요, 이번에 중간 판결, 약식 판결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1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당장 2심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항소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항소를 허락해달라고 하고 있죠. 문제를 삼고 있는 두 가지 판결 내용은 바로 리플 측에게 유리하게 나온 부분, 리플 측이 개미들한테 거래소를 통해서 XRP 판 거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한 부분, 그리고 리플이 직원들한테 보상으로 XRP 주고 XRP 서비스 개발업체한테 XRP 인센티브를 준 거, 요거에 대해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한 부분.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증권 판매에 해당하고 리플 측이 증권법과 관련 규정을 어긴 거고 불법에 해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 당신 판결이 틀렸기 때문에 2심 법원에 당장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자,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리플 측에 유리하게 나온 지난번 약식 판결 내용 중에서 SEC가 도대체 뭘 가지고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요번에 판사한테 정리해가지고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SEC가 이번 또 항소 요청서에서 왜 지금 당장 재판 도중에 약식 판결 내용으로 항소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리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리플 소송에 미치는 영향
자, 리플 측이 XRP를 거래소를 통해서 개미들한테 판 게 증권 판매가 아니고 XRP를 직원들한테 보상으로 주고 XRP 서비스 개발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게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한 판결. 자, 이거를 그냥 놔두고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재판에서 다루는 다른 쟁점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식 판결에서 SEC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전에 그것부터 다시 따져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지금 SEC가 소송을 걸어놓은 다른 많은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뭐 이런 점인데요. 이번 약식 판결을 당장 항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자, SEC가 코인베이스 또 바이낸스 이렇게 뭐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혐의로 소송을 건 사안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SEC는 지금 토레스 판사한테 우리가 이번에 요청하는 항소 이게 정리될 때까지 리플 재판을 일단 멈춰서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SEC가 밝힌 걸 보면 이번 약식 판결 그 중에서 SEC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자 토렌스 판사와 같은 이 토렌스 판사하고 같은 법원 뉴욕 남부지방 법원 이 법원에 있는 테라 건도형 소송 판사 이 레코프 판사인가요? 하여튼간에 이 테라 건도형 소송 판사가 비판한 부분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 부분 자 이걸 당장 항소해서 뒤집지 않으면 리플 그 1심 재판 전체에서 SEC가 불리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SEC로서는 이걸 당장 항소해야만 한다. 그러니 항소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항소 요청이 거부되면 자 1년 뒤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1심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SEC가 종합적으로 항소를 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자, 리플 소송은 질질 끌면서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난번에 리플 측에 유리하게 나온 약식 판결, 그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그런 유리한 판결이 나올 만한 게 또 남아있나, 그러기도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소송 재판, 그게 아니라, 자, XRP 자체의 가치, 그걸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플이 당초에 XRP를 만든 취지대로, 미국, 유럽이 주도하는 어떤 스위프트, 전 세계 송금 네트워크, 이거를 스위프트를 몰아내고, 전 세계 송금 네트워크를 장악해 가고 있다. 또 연준이 또 미국의 은행들이 XRP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송금을 하면서 XR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게 어떤 냉정하게 좀 현실에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2만 얼마죠? 지금 상황을 보면 2만 6천 불 정도 이런 수준까지 지금 급락을 했을 만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어느 한 요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자, 연준이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높게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중국의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 파산 신청 사태가 있고 또 코인 시장에서 일어난 비트코인 대량 매도 이런 등등의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자,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팔아치웠다는 보도 자, 이게 있어서 자, 제가 그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었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긴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못 전해드린 부분은 잘못 전해드린 부분인 만큼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여러 언론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언론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3억 7,300만 달러어치인데 그걸 다 팔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다른 언론은 언제 얼마나 팔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고요. 자, 근데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원문을 보고 전해드린 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스페이스X의 회계 자료를 입수를 해서 확인한 결과 자, 3억 7,300만 불어치 보유를 한 걸로
이렇게 회계 보고를 했고, 또 비트코인을 팔았다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를 팔았는지, 이게 다 팔았다는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좀 애매하게 써놓으면서 좀 해석이 좀 헷갈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자, 기사를 보면 스페이스X가 작년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비트코인 보유 금액이 당초에 구매했을 때 계산한 금액보다 3억 7,300만 달러어치 줄어들었다, 이렇게 회계 보고를 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 용어로 이 write down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3억 7천만 달러를 3억 7,300만 달러까지 write down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게 회계 용어로 쓴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쓴 게 맞다면 원래 회사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금액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뭐 그게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치 샀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 총 금액이, 장부에 그 기재한 금액이, 자, 비트코인 가격이 시가가 떨어지면서 장부상 금액이 3억 7,300만 불어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저 얼마를 샀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한 10억 달러치를 샀다고 친다면, 거기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보다 3억 7,300만 불어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건 사실 지금 요번에 나온 기사로 알 수가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가 3억 7,3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사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얼마어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얼마어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비트코인을 이게 다 팔았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 조금만 팔았다는 건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 현재 시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밝힌 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